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UBS, KUTV가 함께 주관하는 제53대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교육TV 방송국 KUTV 앵커 정령입니다. 3년 만에 경선으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학우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요. 그만큼 선거에 대한 기대가 뜨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될 총학생회장단 재선거를 앞두고 학우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는 기호 1번 새솔 박성근 정후보님, 김소정 부후보님이, 왼쪽에는 기호 2번 오늘 이용재 정후보님, 최성호 부후보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토론회에 앞서 진행 방식 및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부가 끝난 뒤 1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지며 2부가 이어집니다. 1부에서는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에 따라 답변하는 쟁점 토론과 각 선본의 공통된 의제를 다루는 공략 토론을 진행합니다. 2부에서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질문에 따라 공통 토론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한 선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선본에게 질문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과 방청객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마무리 발언을 진행합니다. 1부, 2부마다 각 선본에게는 최대 1분의 찬스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찬스 발언은 본인의 답변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후보님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사회자는 중간에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발언 기회가 끝났음에도 발언을 이어나가실 경우에 토론 중간에 개입을 하여 제지합니다. 그럼 첫 순서로 양 선본의 기조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각 선본당 2분 내 발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럼 먼저 선본 오늘의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네, 학생이 만드는 오늘, 학교를 바꾸는 오늘. 안녕하십니까? 선본 오늘의 정후보 이용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거운동본부 오늘의 부후보 최성호입니다. 토론회에 와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상대 선본분들과 같이 바뀌어갈 고려대학교의 내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3년 만의 고연전, 3년 만의 합동원제, 이번 가을 학우 여러분은 즐거우셨는지요?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학우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러한 캠퍼스 라이프의 즐거움을 변함없이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도맡으리라 다짐하였습니다. 저희 선본의 기조는 학생이 만드는 오늘, 학교를 바꾸는 오늘입니다. 3년간의 단절을 넘어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지난 수년간 부단히 학생 사회를 위해 노력해왔던 실력자들이 오늘에 모였습니다. GPA 환산식 개편과 드롭제도 도입을 통한 오늘의 실익, 행사의 체계적 관리와 치안당국과의 연계를 통한 오늘의 안전, 학생 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한 오늘의 참여, 오늘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꾸린 룸메이트 정책과 시설 보수를 통한 기숙사 개편, 총학생회 사업 전반의 소통을 위한 정기 공론회, 연세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한 고연제 진행 등의 핵심 공약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더욱 구체적인 공약과 실행 방안은 오늘 토론회와 정책 자료집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정책 중심의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이번 제53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오늘 선거운동 본부에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선본 새솔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난 소나무의 솔처럼 푸르게 고려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장 선거 재선거에 출마하게 된 선거운동본부 새솔의 정후보 박성근입니다. 새솔의 부후보 김소정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고려대학교의 의미가 큰 해입니다. 우선 총장이 새롭게 선출됩니다. 현재 총장 선거 공약에선 GPA 방식 개선, 드롭 제도 등 교육 의제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총학생회 선거와 중첩되면서 많은 학우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 의제들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제들이 최대한 학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현재 총장 후보단에게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 어필해야 합니다.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료와 통계를 통해 학교가 해당 교육 의제들을 다루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는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하였던 드롭제도, 학점이율제, 전임교원 충원 의제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나아가 해결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비용을 이유로 미뤄지기만 했던 시설복지 사업들도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암묵적으로 정해진 흡연구역과 정비를 이유로 매년 늦어지는 냉난방 등 학교는 시설 복지를 오랜 기간 미뤄왔습니다. 2023년 총학생회는 이 같은 중요한 상황에 학교 측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이끌고 학우분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저희 세솔은 실익을 챙기는 총학생회를 그리고자 합니다. 학생을 위하는 새로운 총학생회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학우분들이 말을 듣고 계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쟁점 토론입니다. 각 선본당 총 6분의 발언 기회가 주어지며 1회당 발언은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발언 순서는 추첨에 따라 선본 오늘이 먼저 진행하며 반론의 경우 선본 새솔이 먼저 진행합니다.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후보자 경쟁력에 관한 쟁점입니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학우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내가 뽑는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학우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발언 선본 오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후보 이용재입니다. 저는 제 지난 대학 생활의 대부분을 동아리연합회장,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등 책임지는 자리에서 지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당국과의 숱한 협의 경험을 가져봤습니다. 때로는 협력하며 때로는 부딪히며 학우분들께서 누릴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의 도출을 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는 고려대학교 총장 선거가 저희 선거와 함께 병행됩니다. 현재 출마자가 총 6분이 계신데 이들 중 4분에 해당하는 후보자분들께서 세종 캠의 분교에서 캠퍼스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이용재입니다. 일전에도 세종 고려대와의 논란에서 성공적인 대처를 해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 저 이용재한테 믿고 맡겨주신다면 확실하게 해결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거운동본부 오늘의 부후보 최성우입니다. 저는 입학 후 4년간의 학창시절간 학우 여러분의 쾌적하고 즐거운 학창시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응원단과 동아리 회장 경험, 그리고 학부 국장을 넘어 학과 회장까지 응원 행사의 산전, 동아리 학생 문화의 수전, 학생회를 통한 학생사회의 공중전을 모두 겪었습니다. 경험과 경력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우 여러분께 더 좋은 내일을 안겨드리는 오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선본 새솔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본 새솔의 부후보 김수정입니다. 저는 3학기 동안 봉사동아리 단장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로서 회의 및 의견 수렴, 사업 진행, 예산 관리 등과 같은 일을 해본 경험이 경쟁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1년간 정후보와 공과대학 학생회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미 함께 일을 해본 경험이 있기에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효율적일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혼란 없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더 잘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솔의 정후보 박성근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17년도에 입학한 이후부터 고려대학교 자선 몸짱 달력을 2년 동안 총괄하였고 동아리 박람회를 올해 총괄하였으며 올 한 해 동안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의 학생회장으로서 공과대학 가을축제를 비롯해서 공과대학 농촌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활동들이 대부분 공과대학 내에서는 전례 없는 활동들이었고요. 또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런 인수인계 자료 없이 그런 업무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회를 하다 보면, 특히 중학생회를 하다 보면, 또한 코로나 이후라는 특수성을 감수하면은 경험 없이 사전에 인수인계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중학생회장의 후보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선본 새솔부터 반론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부후보님께서는 응원단으로서 오랜 시간 활동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입실렌티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입실렌티가 매년 안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 대책이 있는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고연전과 관련된 이제 고연제에 있어서 고연전에 있어서 연세대에게 티켓 수량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요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앰프의 개수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고연전이 진행되는 등 연세대와의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올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제 오늘의 정 후보님께서는 총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해당 업무를 많이 관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부족했던 고연전에 관련된 업무를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을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기조문 중에 세종과 관련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세종캠의 경우에는 안암 캠퍼스의 학우분이 아니시지만 어쨌든 간에 그 고려대 내에서 활동하고 계신 학우분이신데 해당 학우분이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특정한 한 개인이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비난을 받은 그런 그 사태가 과연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후보 이용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 있는 토론 주제는 후보자 경쟁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박성근 정 후보님 관련해서는 지금 공약의 이행이나 예전에 대한 그런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고 계시는데 그럼 박성근 정 후보님께서 생각하신 그 후보자 경쟁력, 그러니까 저희 정 후보와 부 후보님의 경쟁력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건지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올해 말씀해 주신 공약들에 있어서 과연 올 한 해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정 후보님과 오늘식의 정 후보님과 부 후보님께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과연 그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 모습들인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부후보 최성우입니다. 우선 먼저 처음에 언급해 주신 입실렌티 등 응원 행사의 안전 문제와 진행 방식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행사는 전적으로 저는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위험의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분명히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고 저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바로 저 부후보 최성우가 이 응원단과 학생회와 그리고 유관 단체들과 그리고 대행사와의 최적의 소통 경로, 소통 방식을 가지고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약을 확인해 보시면 이제 응원 행사 매뉴얼과 각 단체들의 어떤 역할을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가 담겨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집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 이제 저희도 이제 세솔 측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솔의 부모님과 관련해서는 이제 봉사 경험이 장점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총학생에서 살릴 수 있으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그 부후보를 공과대학 학생회 시절부터 영입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회라는 자리는 학우분들에게 봉사하고 학우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학생의 경험이 많은 그러한 경험자들도 필요하지만 학생의 경험이 없는 학우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생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경험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봉사를 꾸준히 진행했던 학우분이시고 또한 그 교육봉사의 단장으로서 꾸준히 리더십을 보여오셨던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공과대학 학생회 시절부터 선본 시절부터 영입을 했던 인물이고요. 그런 점에서 강점을 가지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부모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사회 경험이 없으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의 관점을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성근 정 후보님께서 기용하시는 수많은 분들도 이제 이렇게 학생사회 경험이 없으시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로도 사실 뭐 국장단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데 이제 부후보님을 이제 그러한 장점을 부각을 시키신 또 부후보님을 이제 그런 인물로 앉힘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9년도부터 총학생회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19년도 총학생회에 오랜 기간을 있었던 건 아니지만 꾸준히 1학년 때부터 학생사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아무래도 학생사에 대해서 관성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대동제의 무대는 교양관 앞에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입실렌티 때는 압사의 위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봐왔던 입실렌티고 대동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것이 일반 학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였음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부후보고, 그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과대학 가을축제의 경우 부단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저에게 처음으로 자석제를 제안하였던 인물이 부후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연예인 섭외에 있어서 꼭 유명한 히트곡이 엄청나게 많은 아이돌 아티스트보다 어쩌면 발라드 위주의 가수들이 가격대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섭외를 할 수 있으면서, 또한 학생분들이 소규모 공연이라는 특성에 맞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제안을 해주신 분이 역시 부후보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부후보님의 그런 감각을 믿고 있으며 그래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제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세솔 측 정 후보 부후보님과 다르게 저로서의 장점을 적자면, 저는 이제 총학생 회장에 준하는 직들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겠지, 그리고 이런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솔 측 정 후보님과 부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총학생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GPA 환산식 개정이라는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는 하지 못하였고요. 이 부분이 물론 이제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환경이 같은 환경에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측 정 후보님의 부족함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환경이었고, 두 체제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해냈었고요. 그래서 꼭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솔 측 발언 기회가 끝나서 오늘 전부님께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의 GPA 환산식 개편을 집어주신 부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 이번 올해 GPA 환산식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가져갔으며, 연세대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중앙비상대책위원장님 및 연세대학교 선거운동본부와의 의견을 여쭙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환산식 개편을 이루어낼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제 GPA 환산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총학생 회장의 입장에서 다른 여러 학교들과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를 저희는 알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제 GPA 환산식의 경우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서울권 주요 대학 6개 중에 저희가 학과별 졸업 100분율이 4위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체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GPA 환산 등등의 공약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종 캠퍼스와의 대응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올해 이제 총장 선거가 진행되었을 때 세종 캠퍼스 이원화에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측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공약의 현실성입니다. 드롭제도 부활, 학습 공간 개방 등은 지난 총학생회에서도 끊임없이 많은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결국에는 실패했던 공약들입니다. 왜 이렇게 같은 공약이 반복이 되는지, 또 이렇게 어떻게 같은 공약들을 현실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선본 세솔부터 발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솔의 정 후보 박성근입니다. 내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 장관이시자 사회부총리로 임명되신 이주호 장관님께서 당선 전부터 등록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번 입장을 번복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부 장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등록금에 대해서 꾸준히 입장을 발표하셨다는 사례가 굉장히 인상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장님 또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한 해에서 고려대학교의 총학생회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단지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몇 년간 언급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던 많은 교육권 의제들이 언급될 수 있으며 논의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등록금 인상을 단지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등록금 인상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가져올 수 있으며 등록금을 얼마큼 인상했을 때 어떠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 또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학우분들의 의견이 수렴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 여러분들의 투표나 서명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시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총학생회장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선본 오늘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 후보 이용재입니다.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선보는 그 국장단이 수없이 모여 논의하며 학우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정책 자료집에 담았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단기적인 인기의 몰이를 위해 비현실적인 사탕 발림을 적어놓을 수도 있었으나 고려대학교의 건실한 미래와 학우분들의 공약에 대한 신뢰를 위해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공약집에 드롭제도의 도입 등 기존에도 총학생회의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달성되지 못한 공약들이 일부 존재하기에 학우 여러분들이 이의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이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 드롭제도, 흡연부스 설치 등 학생의 오랜 수건 사업이 왜 오늘 선본에서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후보 최성우입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저희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전히 현실성에 의문을 남기게 되는 대목이 있다면 2부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방청객과의 질의를 통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여쭈어 보실 수 있으니 집중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선본 오늘의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선본 정 후보 이용재입니다. 세솔정 후보 박성근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등록금이 인상될 확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세솔측 정보부 박성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신 이주호 장관님의 그 취임 전 발표에 대해서 근거로 삼았었고요. 또한 대학 등록금이 10여 년간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요구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때 많이 어렵다고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등록금의 부족입니다. 예산 부족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등록금 인상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고 등록금 인상이 이제는 마냥 무조건 막아야만 하는 안건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이주호 장관께서는 공청회에서 해당 의견을 번복하시고 등록금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그 장관이 그 취임을 하였다는 것은 눈여겨볼 쟁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년간 저희가 대학교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는데 전국의 대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하지, 그러니까 재학생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실까요? 네, 관련된 규제들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규제들이 대학의 재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또한 장학금 제도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이 어려운 걸로 파악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장학금 이유형의 조건이 그것인데요. 국가장학금 이유형을 대학교에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 재학생의 등록금을 동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학생 동결에 대한 조건의 완화가 아직 국회 교육위원회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안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대학 등록금이 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냥 근거 없는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현실적으로 규제가 풀리지 않아서 이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대학 등록금이 인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결하거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동결을 요구하고 인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단지 이렇게 아직 국회도 통과하지 못한 법률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을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많은 대학의 교육권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전국의 대학교들이 등록금을 못 올리고 있는 주 요인인 이제 국가장학금 이유형의 조건 완화가 아직까지 검토가 되어 있지 않으며 저희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1월에 진행되는 걸 미뤄봤을 때 등록금이 동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에 관해서 그 세술 측 정후보님, 부후보님에 관해서는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그리고 그 인상을 바탕으로 이제 뭐 전인교원 확충이나 드롭제도나 내지 학점 미월제 등등을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등록금이 동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등록금이 동결된다면 세술 측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교육 일제들을 어떻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대외적으로 일단 그 새로운 교육부 장관의 그런 발언들을 인용하였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다면 솔직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무조건 동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대학 등록금이 만약 동결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총장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코로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교육권 의제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저는 또한 지금 2023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능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협상에 있어서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자선 몸짱 달력을 시작하면서 제작비를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부분의 재능 기부자들을 섭외하였으며 학생회비 200만 원을 가지고 공과대학 가을축제에서 연예인 6명과 무대를 2번 설치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 능력 또한 믿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학사제도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측 정후보님께서는 올해 대학 평의원 위원으로서 활동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왜 해결하지 못했던 안건을 왜 더 작은 회의체일 수도 있는 학사제도 협의체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학평의원회와 학사제도 협의회 회의체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사제도 협의회 관련해서는 이제 실무진, 그러니까 이제 교무부 쪽에 이제 그 처장님분들, 그리고 학생정보 처장님분들, 뭐 디지털정보 처장님, 그러니까 처장님 단위에서의 그런 분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회의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롭제도라고 했을 때 뭐 드롭제도의 문제점 내지 이 부분을 어떻게 관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교환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학사제도 협의회고, 그렇기 때문에 학사제도 협의회에선 그러한 교육권의 의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사제도 협의회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세솔 정 후보님은 대학평의원회가 어떤 회의체인지 알고 계실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제가 법률을 외우진 못했습니다.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고요. 대학의 대표자와 대학 외부의 대표자들, 대표적으로는 뭐 교우의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학생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대학의 여러 안건들을 회의하는 그런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사제도 협의회보다 보다 큰 회의체로 총장, 그리고 이제 각 교우회장, 그리고 이제 각종 총학생 회장이 모인 회의체입니다. 그런 회의체에서 세종 캠퍼스 총학생 회장 및 일반 대학원 총학생 회장님께서 모두 존재하는 회의체에서 서울 캠퍼스 총학생 회장만의 공약인 드롭제도를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학사제도 협의회에서 말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장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총학생 회장직에 준하는 직을 수행하면서 각종 회의체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등록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전인교원 확충 등의 공약들이 실현 가능한지 그 근거를 여쭙고 싶은 거였습니다. 일례로 전인교원 확충을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전인교원의 상황을 아시고 계실까요? 3년간 전인교원의 상황? 네, 많이 부족하고 현재 대부분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임교원은 3년 동안 계속 확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견인교원 확충을 요구하는 것일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의미로서 견인교원 확충을 요구하는 것일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제가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 임기를 하는 도중에 많이 느꼈던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 공과대학의 전기전자공학부를 예를 들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진로가 있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수님들께서 특정 진로에 관련된 교수님들밖에 안 계셔서 대부분의 전공 과목들이 열리지 못하고 있고 전공 선택의 과목들이 많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임교원은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더 확충이 돼야 되는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오늘 정 후보님과 굉장히 생각이 다릅니다.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저희 서울 캠퍼스의 그 공약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학평의원의원회는 가장 큰 회의체이고 학생들의 의견을 이제 대학에 반영할 수 있는 회의체인데 대체 어떤 것을 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싶고요. 이제 새솔 선본의 발언 시간이 끝나서 오늘 선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평의원회에서 다뤄야 할 주제는 대표적으로 계약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학교 외적인 부분과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그래서 계약학과 설립에서 학교에서 요구해 줄 수 있는, 그 총장 차원에서 약속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는 회의체가 대학평의원회 회의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이 전임교원 확충에 관해서 2019년 전임교원 8,234명에서 2022년 8,353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총 강의 담당 학점인데요. 2020년도 기준 15,275학점에서 2021년 15,259학점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아서 이 부분은 이제 새솔 측 정 후보님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전임교원 확충 대신에 그 교원분들한테 총 강의 담당 학점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선본 새솔께서 찬스 발언 쓰신다 하셔서 1분 타이머 맞춘 뒤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발언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측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임교원 확충이라던가 드롭제도 같은 제도는 대학평의원회에서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우회라던가 총장님께서 오시는 자리만큼 저희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또한 잠시만요. 네. 그리고 전임교원 확충보다 담당 교원들에게 강의 시간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좋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공대 같은 제가 계속 공대 예시를 드리고 있는데, 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계속 연구를 진행하시고 각종 업무들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강의에 대한 시간과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절학기도 열리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강의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쟁점은 대표성입니다. 지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서울 퀴어문화축제 불참과 관련해서 학생사회에서 총학생회의 대표성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사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번 발언은 선본 오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 후보 이용재입니다. 학생회가 대표성을 띠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란 무엇인가? 아주 민감하면서도 누군가는, 특히 회장직에 나서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 이용재는 이와 관련한 일괄의 논의를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학생회는 그 대표성을 투표를 통해 학우분들께 위임받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성을 학우들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그것은 당연하게도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비롯한 선출직의 대표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회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책 결정의 권한을 이회에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 의사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리는 의사 형성 과정에서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펼치는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 네, 저희는 이 두 원칙이 학생 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인권 사업뿐만 아니라 학생의 모든 사업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오갈 때 학생회는 비로소 대표성을 지니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학생회가 원칙을 가지고 학우분들과의 공약을 이행해 나가고 그것에 대해 의문이나 제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말할 수 있게 정기 공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선본 새솔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솔 측 부후보 김소정입니다. 퀴어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학우분들 내에서도 참가에 관한 의견이 갈리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을 대표하는 의견은 하나로 확정지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학교에 깃발을 들고 학교의 이름을 내거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의견을 하나로 확정지을 수 없는 부분은 학생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생사회의 대표성을 갖고 참여할 사업의 조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감한 혹은 동의할 만한 사업 혹은 사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은 학생회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우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러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앞장서서 내주는 것이 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투표나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의체들이 과연 정당할 수 있을까, 모든 학우분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 세술은 많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의문점을 만약에 논쟁의 여지가 있고 많은 학우분들께서 반발하신다면 그것을 과연 총학생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선분세솔의 반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공론회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론회라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민주주의적으로 많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안건들을 처리해 나간다는 점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공론회에서 이야기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내는 과정은 어떻게 선출되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론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학우분들의 의견 수합을 바탕으로 굉장히 이제 민감한 사항 내지 전체 학우분들의 좀 동의가 필요한 사항들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오늘 측에서는 대표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표성을 가지지 못할 수 있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공론회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결국 최종적으로는 중앙운영위원회라던가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대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닐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연 대표자들의 신념과 기조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논의가 공론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논의의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중앙운영위원회 내지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전 대부분의 결말이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참여할 수 없다 내지 우리가 행동할 수 없다로 결론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솔 측 정후보님 내지 부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학우분들의 전체 공감이나 동의에 이의가 있다면 혹시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공론장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솔 측 정후보님, 부후보님께 그렇다면 이제 중앙운영위원회 내지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그리고 저 후보님께서 생각하시에 전체 학우분들께서 공감이나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신 의제에 다른 학우분들께서 아주 소수의 의견들이 이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물으실 생각이십니까? 네, 우선 총학생의 깃발을 드는 행사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총학생의 깃발을 든다라는 것은 고려대학교의 구성원 대부분이 이 의제에 대해서는 한마음이라는, 한뜻이라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의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고려대학교 총학생의 깃발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깃발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요. 일례로 이제 뭐 드롭제도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어떤 학우분들께서는 그럼 이거 학점 인플레를 양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이거 드롭제도 반대한다 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경우에 드롭제도 진행을 물으시는 건지 이러한 경우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드롭제도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총학생의 공약에서도 나왔었고 수년간 논의되었던 소재인 만큼 학우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합치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가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모든 안건에 대해서 총투표를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총학생회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표자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대표자들과 총학생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할 거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놓치는 소수자의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저희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총학생회장 직통 오픈 카카오톡방이라던가 총학생회의 다른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만약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세솔 측 저 후보님, 부후보님에 관해서는 공감 동의에 이의가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특정 주제에 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어느 정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표적 예시는 오늘 측에서 말씀해주신 드랍제도 같은 것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저는 다시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중앙대책위원장으로 업무하실 당시에 이제 기업 퍼레이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당시에는 기업 퍼레이드가 참석한다라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직전에 이제 그 참석을 무효화시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학우분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회의 때 박성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퍼레이드 참여에 관해서 충분히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느냐라는 발언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패착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학우분들께서 어떠한 이제 학생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대표성 있는 행사들에 대해서 학우분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학우분들의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공론장에서 논의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답변되었을까요? 네, 그러면 여쭙고 싶은 게 올해 기업 퍼레이드 참석에 있어서는 중앙대책위원장으로서 이용재 정 후보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중앙운영위원회 내지 고려대학교 총학생의 의견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우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세술 측 정 후보님, 부보님 관련해서는 그 공감 동의에 이의가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학우분들이 찬성을 하는 그런 의제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론장이나 기타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공약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익명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직통으로 제가 답변을 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학생의 기존에 많은 소통 채널들이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부후보 최성호입니다. 정 후보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좀 모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영역이 있어서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찬성하고 소수가 반대하면 그런 행사는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오픈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의견은 수렴하지만 그걸 반영해서 진행하는 일은 없다라는 수준의 발언으로 들리기도 했는데 혹시 제 말이 맞는지, 그리고 또한 선거로 학생회가 대표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민감한 논제들은 항상 재차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솔 측에서는 어떤 민감한 논제를 다룰 때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이 공식적으로는 없이 그저 이제 카카오톡으로 들어오는 제보에 의존한 채로 이렇게 대표자들끼리의 결론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건지도 그럴 생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조금은 무리하게 해석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우선 학우분들의 의견을 아예 수렴하지 않겠다도 아니고 민감한 의제가 있을 때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소통장을 마련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민감하다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학우분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묻는 구글 독스 설문지라던가 기타 방식들을 활용할 거고요.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있어서 꼭 공론장이라는 형태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과 오픈 카톡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오픈 카톡방과 구글 독스를 선정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과연 공론장에 학우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실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집에 보시면은 매달 온라인으로는 2번씩 공론장을 여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매달 학우분들께서 2번씩 그 온라인 공론장에 참여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공론장까지 참여를 하실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학우분들의 많은 의견들이 수렴이 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의견 교환의 측면에서 공론장은 이제 양측의 입장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이제 오픈 카톡을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그 양측에 대한 의견을 교환을 할 기회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의견 교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견 교환이 기존 총학생회에서 많이 진행되지 못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래서 많은 학우분들의 의견이 뭔데입니다. 우리 후보님들의 준비가 아주 탄탄해서 학우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이번엔 보다 구체적으로 양 선본의 공약집을 바탕으로 공약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및 순서는 앞선 쟁점 토론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SK 미래관 운영 시간 연장, 드롭제도 부활, 대동제 안전사고 방지 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학우분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공약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중요성에 공감하여 이번 양 선본 모두 관련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는 각 공약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학내 공간 확보입니다. 이번에는 선본 세솔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세솔의 정후보 박성근입니다. 사실 오늘 측에서 말씀해 주신 학내 공간의 확보 방법으로는 인문사회관 신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문사회관의 신축 예산을 단지 기부금만으로 예산을 마련하겠다라는 점에서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올해는 어떠한 특별한 해가 아닌데 그냥 기부금을 더 줘서 올해는 인문사회관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해결점을 이제 이공대학의 60주년, 70주년 행사를 이제 포인트로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공대학에서 60주년, 7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예산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학장단님들께서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 걸로 확인하고 있고요. 제가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을 때 많은 공과대학에 관련된 그리고 이 이외에 많은 단과 대학들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내후년에 이제 또 정보대학에서도 이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또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건물이 신축되고 새로운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선본 오늘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후보 이용재입니다. 학내 공간 확보, 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 동시에 또 말하기는 쉬우면서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학내 공간 확보와 관련해서 선본 오늘은 다음과 같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험기간 내 미래관 운영시간 연장, 하나스퀘어 라운지, 스터디룸 시설 정비 등의 간단하면서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공약들부터 시작해서 사물함 추가 설치, 인문사회관 기부자 설득, 열람시 그린캠퍼스 유연화를 통한 합리적 온도 조절 등 세세한 조정이 들어가야 하는 공약들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들은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주일에 한정하여 미래관의 24시까지 연장 개방, 사물함, 특히 100주년 기념관의 추가 설치 요구, 열람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학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계절에는 그린캠퍼스 정책을 완화하는 부분을 요구를 해서 더 좋은 그리고 실정에 맞는 냉난방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시망과 열람시 실태 조사 등의 세부 공약들이 있으니 정책 자료집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오늘의 선본 오늘의 반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정후보 이용재입니다. 이제 건물에 대한 예산 확보를 이제 각 이공계열 쪽으로 좀 확보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혹시 그 건물 착공에 있어서 예산 구조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공과대학 학장님을 비롯한 몇몇 그 이공계 학장님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플랜을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마스터 플랜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예산을 책정하고 계시고 또한 그 신축 기간에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축 기간을 얼마큼으로 측정을 해놨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없다라는 것은 뭐 모든 학우분들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내에 신축했던 건물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마스터 플랜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마스터 플랜을 하기 전에 일단 지금 당장 어떠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지를 당선 이후에 꾸준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그 이공계열의 기부금과 관련돼서 그 기부금 내지 그 예산들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공계 마스터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그냥 자체적인 축제를 기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1년 내내 축제를 한다라는 다소 무리가 있는 기획안 또한 있는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합의를 해서 1년 내내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모였다면 그 예산을 다른 방안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 오늘 측에 질문을 드리고자 싶습니다. 일단 미래관 24시 운영을 얘기하셨습니다. 혹시 얼마큼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인문사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학교 측에서 문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난방비 등이 좀 주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인문사회관 24시간 연장에 대해서 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미래관 발언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비용을 완화할 방안들이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같은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스터 플랜 내부의 세부 내역들에 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부금 자체가 기부금의 목적에 맞게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기부금에 관련해서 목적을 선회를 하시겠다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마스터 플랜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위해서 확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의과대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건물이 한 차례 지어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옆에 시축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이 성공이 된다면 좋겠죠. 4천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면 좋겠지만 그것을 한 번에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워진다면 좋겠지만요. 하지만 일부 건물은 먼저 지어진 뒤 또 시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개설하는 등 신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마스터 플랜에 있는 그런 기부금의 목적들을 좀 설득을 해서 다른 쪽으로 좀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마스터 플랜의 그 목적 자체가 건물 신축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그 마스터 플랜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이 건물부터, 이 부분부터 짓고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로서 기부금의 방향성을 아예 트는 그런 행위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의 공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건물 증축에 해당하는 비용의 50% 절반을 기부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인문사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열 건물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은 데다가 아주 꾸준히 이제 선배분들께서 기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몇 기부자분들 설득을 해서 기부금을 이제 같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물 기금을 건물 안에 있는 그 내부 사항들을 이제 인문사회관 쪽으로 좀 설득을 한다면 인문사회관을 이제 가능하면 올해 안에 삽을 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공약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 측 정호분과 부분과 결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사실 이공계 마스터 플랜의 가장 큰 취지 자체는 이공대학의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취지에서 많이 기부금이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과대학 학생회장 시절에 공과대학 가을축제와 관련돼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하나스키어 위에 있는 이제 설치물, KU라고 설치된 설치물을 보셨을 텐데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예산을 집행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아무래도 이공계 캠퍼스의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판단하신 선배님들께서 이제 예산을 많이 기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선배님들께서 기존의 이공계 캠퍼스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부해 주신 예산을 과연 인문사회관 쪽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동의하실지에 대해서 반대로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술 측과 오늘 측의 어떻게 보면 난관사항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거나 그런 기부금의 목적을 다른 쪽의 목적으로 유도를 하고 설득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세수 측 정 후보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난이도가 비슷하다. 오히려 인문사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적인 이제 약간의 금액만이 더 추가가 되면은 이제 인문사회관 건축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말씀드릴 것이 저희도 이공계의 열악한 환경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공계의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기부금을 바탕으로 활용하거나 그리고 기부금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학생 참여 예산제도 등으로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학생 참여 예산제도가 아니더라도 학교 내 교비 회계 이제 건축 관련된 비용으로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며 도서관 열람 회의체에서 건의를 함으로써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의문이 드는 사항은 학생 참여 예산 제도의 예산으로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건물 실축이 아니라 이제 이공계열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그런 시설 교체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이공계 캠퍼스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시설이 열악하다기보다는 공간 부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선 논제에서도 나왔지만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이공계에서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생성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간 부족 문제는 굉장히 큰 안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계약학과가 학과 행정실부터 시작해서 교수 연구실, 학과 자치 공간 등이 없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단지 학생 참여 예산 제도나 일부 도서관의 시설을 좀 변형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시설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술 측 정 후보님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이제 공간적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기부금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설득을 했을 때 이공계열의 건물이 새로 추가 신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제가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받았던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얼마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지만 저는 충분히 건물 확보, 건물 신축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이 건물 신축 또한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열악한 환경에 대한 시설적인 개선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바이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공계열의 건물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술 측과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이공계열 건물이 금방 신축이 될 수 있다, 이공계열이 얼마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이공계 마스터 플랜으로 나오고 있는 해당 그 건물, 건축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건물이 사실상 아니라서. 네, 이 4천억 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 걸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건축물을 한 번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부터 시작을 하면은 충분히 삽들 수 있고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공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계약학과에 관해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또 계약학과에 다니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학과가 마구잡이로 신설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본에서는 이제 계약학과 마구잡이 신설을 이제 방지하는 운동을 하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나온 바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세솔 측 선본에서는 계약학과의 생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시지 않으시고 계약학과가 신설되면 공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할당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본 오늘에서 찬스 발언 사용하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이공 캠퍼스에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올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에 우선적으로 공간을 배정해 주시겠다고 이제 공약집에 적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경우에는 건립 이전 혹은 건립 도중에 이미 용도가 모두 확정되어 있으며 그 용처와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단체 혹은 인물들이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리 연구실 혹은 열람실 혹은 타 단과대의 공간으로 배정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에서 해당 인물들을 혹은 단체를 밀어내고 신규 계약학과에게 우선적인 공간을 주시겠다는 공약을 하신 건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주장은 이제 실현 가능하고 더 가까이 있는 공간 문제를 핵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점입니다. 절대 그러한 점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선본 모두 발언 기회가 끝나서 첫 번째 공약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공약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학습권 보장입니다. 이번에는 선본 오늘부터 발언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 후보 이용재입니다. 학습권 보장, 하고 여러분들의 진로와 자기 개발, 학업 성취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선본 오늘은 계약학과 실태 조사 및 양상 방지 운동, 네모 클래스 및 온라인 강의 추가 개설 등을 요구하며 마구잡이 계약학과를 막아 기존 교수진의 타 계약학과로의 이탈을 방지하고 공간이 없어도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존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강정정 전
강의 계획서 제공 실질화로 수강 신청 전에 미리 구체적인 강의 계획서를 얻어볼 수 있도록 하고 매 학기 1회 이상의 학사제도 협의회 개의를 요구하며 학우분들의 학습권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학교 측에 더욱 자주 더욱 크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연결하고자 하는 다리를 놓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너무 많이 이야기하였기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실현 가능한 드롭 제도의 도입과 GPA 환산 시기의 개편을 통해 같은 점수를 받아도 타대생에 밀린다라는 걱정 없이 학우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학습권을 임기 내에 보장드리겠습니다. 또한 학내 공간에 대해서도 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고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공약들을 위주로 선정하여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선본 세솔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세솔의 정후보 박성근입니다. 일단 저희 공약 같은 경우에는 군 이러닝 및 네모 클래스 개설, GPA 환산 방식 개정, 드랍 제도, 학점 이열제, 전임 교원 충원, 그리고 외국인 학우 등록금 인상 규제 마련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의제들에 있어서 정말 이 총학생회가 과연 어떤 총학생회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은 굉장히 특별한 한 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뭐 등록금이 인상이 되든 인상이 되지 않던 그런 것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이 총학생회가 얼마큼 능력 있게 많은 안건들을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본 단계에서부터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고 많은 안건들을 준비하면서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해 해당 논의체에 들어갔을 때 모든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교육권들을 확보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믿고 맡겨달라라는 말씀 이외에 사실상 저희가 선본 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잘할 수 있고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선본 세솔의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나누긴 했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중앙비상대책위원장 임기 시절에 해결하지 못했던 안건들, 의제들을 단지 학사제도 협의회로 위임한다고 해서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많은 처장님들을 만나 배웠을 걸로 사료가 되고 있고요. 많은 회의체에 들어가셨을 걸로도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장의 권한 대행이셨으니까요. 그런데 단지 총학생회장의 직함을 단다고 해서 회의체가 좀 더 다른 회의체가 개설이 된다 해서 무조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총학생회장 내지 이제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자가 학생처장 이외에 다른 처장님을 1년에 몇 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면담을 요청드리는 횟수에 따라 다를 거라 생각하고 면담을 요청드린다 해도 무조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날 기회는 충분히 있으셨을 거라고도 사료됩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월에 한 번이면 많이 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처장님 분들 같은 경우는 각자 다 일정이 있으시고 그래서 몇 차례 요청을 드려야 교원 만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중앙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못했는데 이번에 총학생회장으로서 할 수 있느냐라고 여쭙는 것일까요? 네, 사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소 워딩이 날카로울 수 있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학사 제도의 도입 단계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시점이 5월 달입니다. 그리고 그 5월 달 시점에서 드롭 제도나 이제 GPA 이런 부분들 요구하기에는 이제 학사 일정상 너무 늦은 시기였기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총학생 회장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드롭 제도와 관련해서 이전 학사제도 협의회에서 어떠한 의견이 오고 갔는지 아실까요? 네, 이전에 드롭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도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실현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학생분들의 서명이 있었던 걸로도 기억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행정력을 이유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드롭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학교 측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냐라고 물어본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드롭 제도에 관해서 학교 측과 의견 교환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그 드롭 제도의 도입에 관해서 학교 측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강의 도중에 인원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팀원이나 이런 강의 진행에 있어서 무리가 있을 걸로 학교 측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이제 드롭 제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B 맞을 바에는 드롭한다 이런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점 인플레 또한 학교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팀플을 위주로 하는 그 강의의 경우 중간에 빠져나가게 되면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 학점 인플레가 예상이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고사 이후에 나가는 부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폐강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롭 제도를 이제 어떻게 개선하겠다, 어떻게 조건을 맞춰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직전에 학생회에서 말씀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측 공약 자료집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팀플 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 이후에는 드롭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던가 중간고사 이후에는 드롭하지 못하게 한다라던가 그런 점들이 있었던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일단 팀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팀플 팀원들이 뭐 자체 드랍이라고 하죠. 그래서 빠져나가서 실제로 뭐 저 혼자서 팀플을 진행했던 경험도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정 수업에 대해서는 드랍 제도를 막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고사 이후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은 조금은 저는 우려의 사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우분들께서 가장 많이 드랍을 원하시는 시점은 중간고사 이후라고도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학교와 어느 정도 합의를 하겠지만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팀플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팀플 강의들을 원천 차단을 이제 드롭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폐강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그 폐강의 기준을 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개선 방안들이 추가로 더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이러한 이제 구체적인 자료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총학생 회장이 되었을 때 이러한 드롭 제도를 제가 구체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그 드롭 제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얼마나 많은 학우들이 드롭을 하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측 정 후보님의 질문은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학우분들이 드롭 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를 어떻게 파악하냐라는 말씀이 맞으실까요? 일단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바는 사실 없죠. 왜냐하면은 그의 강의가 어떤지, 뭐 그의 상황이 어떤지는 매년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일단 학우분들의 자체 드롭으로 파악되는 출석률에 갑작스러운 출석을 안 하는 그런 현황을 통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학우분들의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고려대학교만 드롭 제도를 얘기하고 드롭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드롭 제도를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학교들의 사례를 충분히 파악하고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살짝 의견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도 어디까지나 그래서 드롭을 해서 몇 명의 학생들이 이월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총학생 회장이 된다면 학교 측에서 건의를 할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2학기에 시범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논지로 학교 측을 학사제도 협의회에서 설득을 해서 이 4가지 문제사항들을 모두 해결한 다음에 드롭 제도를 2학기에 시범 운영할 것을 건의하고 실제로 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GPA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GPA 환산 공식이나 타 학교에 비해서 고려대학교 GPA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현행 고려대학교 GPA 환산식으로는 평점 4.02, 94.2점으로 환산이 됩니다. 같은 평점으로는 4.0으로는 연세대학교는 97점,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96점으로 환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다른 서울대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비해서 1.5점에서 2.5점 정도 낮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의 제도 같은 경우는 시범 제도로 당연히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드롭 제도를 실험 운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다른 제도들은 시범 운영 방식을 택하지 않고 바로 무조건 도입을 주장하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드롭 제도는 이 시범 운영 제도를 도입하면 확실하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시범 운영의 조건인 그래서 몇 명이 이월될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그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시범 운영이 도입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술 측이 여쭙고 싶은 게 학점 미월 제도나 특히 이제 GPA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러한 시범 운영이라는 부분을 도입하기가 굉장히 난감한데 그런 부분에서 시범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여쭙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학점 이월제 같은 경우에는 시범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대학교에서 학점 이월제를 한 학기 단위로, 1년 단위로 진행을 합니다. 1년 단위란 말은 1학기에 이수하지 못했던 학점을 2학기로 넘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2학기의 학점을 내년 1학기로 넘기는 것은 불가하게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이제 한번 해본다면은 그것이 시범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GPA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 시범 방식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GPA가 제대로 논의된 총학생회가 사실상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몇몇 사례들이 조금 있는 걸로 파악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화제에 올라왔던 적은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GPA만큼은 시범 운영이 어렵지만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술 측 정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권의 의제마다 시범 운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시범 운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도 이제 학사지도 협의회 등을 통해서 이제 시범 운영을 건의를 할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학점 미월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추후에 이루어질 강의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제 수업권이 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공약은 학내 안전 보장입니다. 이번에는 선본 세솔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과연 실현이 가능할 수도 있을까 싶은 안전 방안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동제 좌석제를 스탠딩제와 혼용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이게 그럼 고대생들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공연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측을 해보았을 때 무대 방향을 변경하고 그 무대 좌석수를 충분히 늘린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기존에 푸드트럭이 10대에서 8대 정도 설치가 되었는데 그 푸드트럭의 위치를 변형하거나 푸드트럭 협찬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최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까지 학우분들께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는 걸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예인 공연장에서나 봤던 돌출형 무대를 도입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야도 확보하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관객분들이 한쪽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돌출형 무대 구조로 인해서 관객분들이 분산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압사의 위험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이외에도 스태프들의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단지 안전 교육을 말뿐으로 실시하고 강의를 틀어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격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실제로 안전 요원들이 CPR이나 응급 상황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한 상태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대부분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학우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선본 오늘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부후보 최성호입니다. 학내 안전 보장 역시 오늘이 이루어내겠습니다. 우선 축제 등 학우분들이 많이 밀집하시는 행사에서의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실렌티와 대동제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요. 입실렌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지난 4년간 입실렌티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고 실제 스태프로 참여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등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동제도 이번에 사이버국방학과 학생회장으로서 함께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요. 이런 행사들에서 고대생 존과 베리어 프리 존 지정 및 관리, 구체적으로는 펜스를 늘리고 고대생 존을 확장하여 일방향 통행로를 형성하여 밀집률 자체도 줄이고 밀집이 된다 한들 원활한 통행이 가능케 하여 축제 시에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난 동선 및 통제구역 지도, 응급처치 지도, 소화기 지도 등을 축제 전에 공지로 사전 배포하여 학우 여러분이 이를 확인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교내의 낡은 시설들, 특히 학우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열람실과 고시원 등은 전수조사를 통해 혹여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를 교체 요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축제가 아닌 평시에도
베리어 프리 사업을 가능한 만큼 진행해 나가 장애 학우분들의 안전 역시 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오늘이 해내겠습니다. 이어서 선본 오늘의 반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후보 최성우입니다. 우선 대동제에 관해서 스탠딩석과 돌출형 무대 등의 전례 없던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스탠딩석이 아닌 좌석제와 돌출형 무대 등의 돌출형 무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석탑대동제 준비위원회에서도 해당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실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배치하는 좌석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의자에 걸려 넘어지거나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정 후보님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던 만큼 이번에는 이에 관해서 부 후보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려는 이유는 축제 관련돼서는 제가 더 경험이 많고 축제 관련된 공약들은 제가 계속 내왔습니다. 같이 공약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정 후보와 부 후보 둘 다 의견을 합쳐왔고요. 그래서 특정 후보자에게 답변을 바란다는 말씀은 저희에게 따로 주시지 않아도 저희가 알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느냐, 그거 행사 진행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대행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많은 축제들과 공연들을 진행하였지만 대행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연예인 섭외비라 무대 설치 비용을 굉장히 아껴왔고요. 따라서 그러한 비용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석제 역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과대학 가을축제 당시 좌석제를 도입하였고 실제로 되게 안전하게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소수 공연이었기에 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동제나 입실렌트에 비해서 몇 배의 인원들이 모이는 연예인 아이돌 콘서트의 경우에도 좌석제와 스탠딩제를 혼용하여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의자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신 예시에 해당하는 연예인 축제나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를 한정하여 티켓을 사전에 판매하고 공간에 비해 충분한 저희가 이제 학생 예산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안전 요원들과 안전 설비들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행사의 경우에도 대행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모든 집행력을 동원하여 조명, 무대, 섭외, 진행 등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시면서 안전까지 그렇게 콘서트처럼 챙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저는 이전에 공연들에 있어서 무대, 조명, 음향, 그리고 안전 대책, MC 섭외 등 다양한 그리고 아티스트 섭외까지 제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공연의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 혼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진행할 거고 충분히 학생 차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예산을 아낄 수 있고 학생 사회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사들과 저희 응원 행사 같은 경우도 대행사를 사용해왔던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편리함이죠. 일단 대행사에게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은 모든 것들을 섭외해주고 모든 것들을 진행해주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대행사로 인해서 뒷돈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 또한 제기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그런 진행자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다 보니까 확실히 아티스트 섭외나 있어서 그리고 공연의 퀄리티에 있어서도 충분히 퀄리티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학생 행사인 만큼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참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기존의 경험들을 활용해서 대행사 없이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음은 이전에 증명해왔고 앞으로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행사를 사용했던 큰 이유는 책임 문제입니다. 사고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저희 학생들이 직접 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그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우회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동제에 들어가고 있는 비용과 대행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들어가게 될 비용에 대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대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연을 진행했던 사례가 극히 드물기에
얼마큼 아낄 수 있을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동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행사를 통하지 않았다면은 약 5천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무대 설치 비용이라던가 아티스트 섭외 비용 등등에 있어서 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였고요. 또한 책임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실렌티 때 많은 대표자분들께서 이제 행사를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안정상 너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희 대표자들이 만났던 것은 행사의 담당자로서 나온 행사 관계자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계자가 과연 소통을 잘 하였는지 그리고 책임을 지었는지 당시에 계셨던 분들로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표자분들께서 그것에 분개하셔서 꾸준히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대행사가 나을지 아니면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하는 학생이 나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사과문을 쓴다 뭐 이런 차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사고를 발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광고 대행사 측에서 그 축제 대행사 측에서 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에서 대행사를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이 대동제를 대행사 없이 학생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그렇게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배상 요구나 이러한 부분들에 맞닥뜨렸을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논제가 안전인 만큼 또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래도 학생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는 점도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여러 행사를 진행할 때 뭐 앰뷸런스를 섭외해 놓다라던가 아니면 안전 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확보를 하였고요. 그리고 대동제 같은 많은 인원들이 몰리는 경우에는 경호업체를 선정하고 안전 설비 업체를 섭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를 통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왜 대행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하지 왜 안전설비 업체를 따로 섭외하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설비 업체를 저희가 직접 섭외하는 것과 대행사를 통해서 섭외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 총괄 책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되는데 그 총괄 책임자를 누가 맡게 될지가 불명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연예인 섭외에 대해서도 직접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소규모 축제가 아닌 입실렌티나 대동제급의 대규모 축제를 기획할 때 연예인 섭외는 이 대행사의 섭외력이 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되게 실무적인 영역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대행사를 저희가 논의해야 될 바는 대행사와 함께 어떻게 하면 행사를 현명하게 안전하게 잘 진행할 수 있을지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책임과 섭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총괄 책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단장이자 총학생회장인 제가 아마 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너가 뭔데 책임을 지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그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발언은 오늘 측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릴 것이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대행사를 이용하는 이유가 이 총괄 책임자 이 부분 때문이라는 거를 좀 주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대행사와 함께 현명하게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말씀은 저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최대 순간 시청자 6,000명 가까이에 누적 시청자 60만 뷰 이상을 찍은 사이버 고연전 행사의 대행비를 단 0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행비 없이 돈을 끌어오고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행사를 구성하고 이런 것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공약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흘러갔던 1부인데요. 이것으로 토론의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10분간의 휴식 시간 후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 진행을 맡은 KUTV 정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